사나운 애착. 비비안 고닉. 나는 8살이다. 엄마와 나는 아파트에서 나와 2층 층계참에 서 있다. 옆집 드러커 아줌마가 자기네 집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엄마가 우리 집 문을 닫으면서 그 아줌마에게 말한다. 거기 서서 뭐해? 아줌마는 고갯짓으로 집안을 가리킨다. 저 남자가 하자고 해서 나 건드리려면 샤워부터 하라고 했지. 나는 저 남자가 아줌마의 남편이라는 걸 안다. 남자는 언제나 남편이다. 왜? 남편이 안 씻었나? 엄마가 묻는다. 내 느낌엔 더러워. 드러커 아줌마는 말한다. 드러커, 이 창부 같은 여자야. 엄마가 말한다. 그분은 어깨를 으쓱한다. 난 곧 죽어도 지하철은 못 탄다고. 브롱크스에서 지하철 탄다는 말은 시내로 일을 하러 간다는 뜻으로 통한다. 그 다세대 주택에서 6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살았다. 20채의 빌라가 있는 4층 건물이었고 내가 기억하는 건 오직 여자들만 있었다는 점이다. 거기 살던 남자는 단 한 명도 기억이 안 난다. 물론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을 것이다. 남편이었고 아빠였고 아들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 건물을 떠올릴 때마다 여자들만 기억난다. 그곳 여자들 모두가 드러커 아줌마처럼 상스럽거나 우리 엄마처럼 외고집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법이 없었고 넘어온 삶의 고개를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행동만 보면 세상사를 다 꿰고 있는 듯 했다. 약삭빠르고 즉흥적이고 무식하고 시어도어 드라이저 가로 열고 19세기 미국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연주의 소설가로 이민자와 빈곤층의 삶에 주목했다. 가로 닫고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소설만큼이나 극적이었다. 잠시 평화로워 보이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 충격적이고 야만스러운 사건들이 터졌고 그 와중에 2~3명의 삶은 상처로 얼룩지고 가로 열고 어쩌면 몰락해버리고 가로 닫고 다시금 일시적인 소강 상태가 찾아왔다. 또다시 울적한 고요함, 관능만 남은 무기력, 부정이 만들어내는 평정의 나날들이 이어졌다. 나라는 여자애는 그들 한가운데서 자라고 그들의 이미지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였다. 얼굴을 덮은 천의 클로로포름을 빨아들이듯 나는 그 여자들을 빨아들였다. 무려 30년이 흐른 후에야 내가 그들을 얼마나 이해했었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엄마랑 산책을 하고 있다. 엄마한테 브롱크스 다세대 주택에 살던 여자들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당연하지. 엄마가 대답한다. 성적인 분노가 그들을 돌아버리게 만들었다고 늘 생각했었노라고 말했다. 맞아, 정확해. 엄마는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담담히 말했다. 드러커네 기억나니? 그 여자는 남편이랑 잠자리 할 때 담배라도 안 피우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버릴 지경이라고 했지. 우리 집 맞은편 살던 지머먼 기억나? 16살 때 시집왔지. 입버릇처럼 남편은 꼴도 보기 싫다고 했어.
남편이 현장에서 가로 열고 그는 건설 노동자였다. 가로 닫고 현장에서 죽는 날이 자기의 미츠바 가로 열고 유대교에서 성년 의례를 치르는 해 가로 닫고 미츠바라나 뭐라나. 엄마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걸음을 전혀 늦추지 않는다. 그러다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흠칫 놀라 목소리를 한풀 낮춘다. 그 집 아저씨는 저 하고 싶으면 억지로 했어. 엄마가 말한다. 거실에 앉아있는 여자를 말 그대로 들어올려서 침대에 던져버렸지. 엄마는 잠깐 동안 길 한가운데 눈을 고정한다. 그러다가 나를 보고 말한다. 그 유럽 남자들, 걔들은 동물이야.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라니까. 엄마는 다시 걷는다. 한 번은 짐어먼네 남편이 열쇠 없이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나 봐. 우리 집 배를 눌렀지. 인사는커녕 얼굴도 안 쳐다보고 비상계단 좀 쓸 수 있냐고 묻더라. 나도 그 남자랑 말 한마디 안 섞었지. 그랬더니 그냥 들어와서는 창문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더라니까. 엄마는 웃는다. 그 비상계단 있던 창문 알지? 그게 참 큰일 했지. 너 혹시 우리 윗집에 살던 세사 아니? 몰라? 하긴 그렇겠네. 우리 이사 오고 1년 만에 나갔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이사 왔지. 난 세사랑 무척 친했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해. 처음에는 다 생판 남이거든. 다들 그랬어. 말 한마디 안 건네본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런데 위아래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서로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거야. 얼마 안 가면 말 그대로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게 돼. 그 건물에서 몇 달만 같이 살면 말이야. 이 아줌마들끼리는 뭐랄까, 둘도 없는 절친이 돼버려. 세사는 참 예쁘장하고 젊은 새댁이었어.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었다고 했나?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았어.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그럭저럭 착실한 남자였거든. 내가 아는 건 남편을 안 사랑했고 매일 뻔질나게 외출을 했다는 거. 아마 따로 애인이 있었던 모양이야. 엉덩이까지 찰랑찰랑 내려오는 검은 머리가 눈에 확 띄었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타난 거야. 세련된 도시 여자가 되고 싶었나 봐. 남편은 아무 말 없었는데 친정아버지가 집에 오더니 깎은 머리를 보고 냅다 뺨을 갈겨버린 거야. 너무 아프고 어안이 벙벙해서 천국에 계신 할머니가 보일 정도였대. 그러곤 사위를 시켜 한 달 동안 집에 가둬버리라고 했다나. 세사는 비상계단을 타고 우리 집으로 내려와서 우리 현관으로 나갔지 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말이야. 한 번은 우리 집 부엌에서 같이 커피를 마셨어. 세사, 친정아버지한테 여긴 미국이라고 말해. 우린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자유가 있다고. 세사가 나를 빤히 보더니 그러더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여긴 미국이라고 말하라고요?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양반이에요. 엄마와 내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아니, 세월이 흐르고 같이 보낸 시간이 쌓일수록 더 나빠지는 것만 같다. 우리는 좁아터진 강력하고 끈끈한 관계망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한다. 몇 년 동안은 우리도 서로 지쳐서 누그러들 때가 있다. 그러다가 다시 분노가 일어난다.
뜨겁고 생생한 증오와 미움. 너무 뜨거워서 관심을 모조리 빼앗아갈 정도의 분노다. 근래에 우리 사이는 상당히 나쁜 편이다. 엄마가 이 안 좋은 시절을 다루는 방식은 대놓고 큰 목소리로 나만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다. 너 엄마 미워하지? 네가 나 꼴 보기 싫어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누가 있기라도 하면 그 사람이 이웃이건 친구건 오빠나 조카들이건 상관없이 그 앞에서 이 말을 꼭 하고야 만다. 우리 딸은 이 어미 싫어해. 대체 어디가 그렇게 지질이 끔찍한지 모르긴 몰라도 아주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뿐만 아니라 같이 거리를 걷다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붙잡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 애가 내 딸인데요. 이 어미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러곤 내 쪽을 돌아보면서 하소연한다. 내가 대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렇게까지 날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대답 좀 해봐라. 나는 절대 답하지 않는다. 엄마가 미치고 팔짝 뛰기 직전에 얼굴까지 울그락부르락해져서 참으로 다행이다. 왜냐면 나도 미치고 팔짝 뛰기 직전이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뉴욕의 온갖 거리를 걷고 또 걷는다. 엄마와 나는 둘 다 로어 맨하튼에 서로 1.5km 정도 떨어져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산다. 엄마는 뼛속 깊이 도시 여자이고 나는 그 엄마의 딸이다. 우리에게 도시는 고갈되지 않는 천연자원과도 같다. 우리는 버스 운전기사, 여자 노숙인, 검표원, 거리의 광인들에게서 매일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며 산다. 걷기는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낸다. 나는 45, 엄마는 77이다.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기운이 팔팔하다. 맨해튼이라는 섬의 끝에서 끝까지 사순의 딸과 너끈히 횡단할 수 있다. 산책을 하며 서로에게 다시금 애정을 느끼기는커녕 서로 핥히고 물어뜯기 일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도시 어딘가를 항상 같이 걷고 있다. 둘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좋은 건 옛날 이야기하기다.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콘필드 아줌마 기억나? 그 이야기 해주셔. 엄마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몇 번이나 했던 이야기를 또 시작한다. 가로 열고, 엄마가 싫어하는 건 현재다. 엄마는 현재가 과거가 되는 순간 즉시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가로 닫고. 엄마가 하는 그때 그 시절 이야기들은 오려붙인 듯 똑같기도 하고 사뭇 다르기도 한데 그건 내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솔 작은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건드리려고 했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건 22살 때였는데 나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숨소리도 못 내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외갓집 사정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엄마는 18남매 중에 막내였고 그중 8이 살아남아 성인이 되었다. 가로 열고. 생각해보면 외할머니는 20년 동안 거의 해마다 임신한 상태였다. 가로 닫고. 엄마네 가족이 러시아에서 뉴욕으로 건너올 무렵 할머니의 막내 남동생 솔은 그분의 첫째 아이와 같은 나이였다. 가로 열고. 할머니의 어머니 또한 20년 내내 임신했다. 가로 닫고. 엄마의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모친과 여동생보다 몇 년 일찍 이민 와서 옷장사를 하고 있었다. 형제는 로어 이스트사이드에서 온수도 안 나오는 아파트를 빌렸고 나머지 가족이 들어오면서
11명이 한 집에서 살게 됐다. 화장실은 복도에 있고 부엌에는 석탄 난로가 있는 집으로 한쪽에 어두컴컴한 작은 쪽방들이 기차 객실처럼 나란히 있었다. 당시 10살이었던 엄마는 부엌에 의자 2개를 붙이고 그 위에서 잤는데 할머니가 그 와중에도 하숙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솔 할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유럽으로 파병되었다. 할아버지가 뉴욕에 돌아왔을 땐 16 먹은 엄마가 외갓집에 남아있던 유일한 자식이었다. 떠날 때 보았던 어린 조카는 처음 보는 낯선 처자가 되어 있었다. 짙은 갈색 눈에 윤기 나는 밤색 머리를 세련된 보브커트로 자르고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써먹을 줄 모른다는 듯이 구는 가로 열고 이건 엄마의 일관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누가 봐도 요부처럼 관능적인데도 당신은 그걸 손톱만큼도 의식하지 않는다는 듯이 굴었다. 가로 닫고. 엄마가 자는 방에서 벽 2개 건너 쪽방에 솔 할아버지가 잤고 아파트 가장 끝방에선 시끄럽게 코를 고는 외조 부모가 잤다. 엄마가 말했다. 그날 밤에 말이야. 왜 그랬는진 몰라도 자다가 벌떡 깼지. 그런데 솔 삼촌이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난 물었지.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 삼촌이 그러고 있는 꼴이 너무 우스워서 옥류병이라도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삼촌이 나한테 말도 안 붙이고 그대로 날 안아 올리더니 자기 침대로 데리고 갔어. 나를 눕히고 자기도 내 옆에 눕더니 나를 한 팔로 꼭 끌어안고 쓰다듬기 시작하는 거야. 잠옷을 들추더니 허벅지도 만졌어.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밀치면서 그러는 거야. 얼른 내 침대로 가라. 일어나서 내 침대로 돌아왔어. 그 뒤로 그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지. 나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2번째로 들었을 때 나는 30살이었다. 1960년대였고 렉싱턴 애비뉴 어디께를 걷고 있을 때 엄마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다. 얘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나는 말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할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대체 왜? 엄마는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꽉 다물었다가 열었다. 나도 몰라. 정말 모르는 듯 했다. 그냥 무섭다고만 생각했어. 나는 엄마가 웃기는 표정이라도 할 만한 얼굴로 엄마를 빤히 바라보았다. 뭐가 문제인데? 내 대답이 마음에 안 드니? 나는 손을 젓는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소리도 안 냈다는 게 이상해서. 무서우면 무섭다는 티를 내게 되지 않나? 3번째 그 이야기를 들은 건 내가 거의 40이 다 되었을 때다. 8번 애비뉴를 걷다가 40번가에 가까워졌을 때 내가 말했다. 엄마, 솔 할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을 때 왜 한마디도 못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는 나를 획 돌아봤다. 이번엔 엄마도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다. 그럼 내가 그걸 좋아하기라도 했다는 거니?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멋쩍어 하면서 짐짓 가볍게 웃었다. 아니야, 엄마.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고 난 그저 엄마가 찍소리도 안 냈다는 게 암만 해도 이상해서 그래. 다시 한번 엄마는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말도 안 돼. 나도 모르게 쌀쌀맞게 내뱉었다. 아주 속을 긁어라. 엄마는 길 한복판에서
날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낸다. 이 잘난 딸 좀 보게.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대학을 2번이나 갔는데 또 보내줄 걸 그랬어. 그래서 삼촌이 덮치길 내가 바랐다는 거야 뭐야? 그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참신한 생각을 다 해? 우리는 그 산책 이후 1달 동안 말을 안 했다. 브롱크스는 외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의 거주지로 이루어진 조각보 같은 곳이었다. 4-5개 블록은 아일랜드, 이탈리아, 유대인 골목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한 민족만 모여 살았으나 유대인 구역에도 일정 비율의 아일랜드인이 살았고 이탈리아 골목에도 한 줌의 유대인이 거주했다. 물론 지금까지 뉴욕 주소지 명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 민족이 점점 섞여들었다. 그러나 이열횡대로 늘어선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를 쭈뼛거리며 걷던 사람들, 유대인 이웃들에게 따돌림 당한 사람들에겐 겉으로 보이는 차이가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보다는 골목 생활에서 어떤 점수를 받는지가 중요했다. 우리 가족은 1년간 이탈리아 골목에서 살았다. 어린 오빠와 나는 그 동네 학교에서 유일한 유대인이었다. 우린 참으로 비참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저 비참하기만 했다. 유대인 동네로 이사하고 오빠는 한시름 놓았는데 매일 방과 후 자기를 유대인 범생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얻어맞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빠의 삶을 이루는 기본 형식이나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탈리아나 아일랜드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외부자스러움은 우리의 개성과 흥미를 북돋아 주었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건 정의했기에 겉으로는 두려워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는 점을 짜릿해하기도 했다. 우리 건물에는 대체로 유대인만 살았지만 1층에 아일랜드 가족, 3층엔 러시아 사람들이 살았고 관리인은 폴란드인이었다.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 키가 멀대처럼 크고 말이 없었다. 그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건물에 드나들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모두 삐쩍 마르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갖고 있었으며 입술이 얇았고 얼굴이 갸름했다. 그들 또한 우리 사이에선 그림자와 같았다. 관리인과 그의 아내도 말수가 적었다. 누구에게도 먼저 말 거는 법이 없었다. 아마도 이건 다수 안에서 소수가 살아남는 방식일 것이다. 소수자는 저절로 침묵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들 틈에서 살았다면 우리 엄마도 말수 적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며 이웃 사람이 다가오면 말없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쏙 들어갔을 것이다. 우리 건물 여자들이 캐시디 아줌마네 아일랜드 금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할 때마다 그 집 식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사실 엄마는 다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었다. 유대인이 대다수 거주하는 건물인 이곳에서도 엄마는 엄마만의 부류에 속했다. 사회적 자아라는 외피와 남들이 모르는 자기 자신이라는 본질 사이에 넉넉한 공간이 있었던 엄마는 그 안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상냥하면서도 냉소적이었고 예민하면서도 대범했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도 꼬장꼬장했고 가끔씩 스스로 정이 넘쳐서라고 생각하는 거칠고 심술맞은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 모습은 사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약해지는 마음, 그것을 다잡았을 때 짐짓 내보이는 모습이었다. 엄마는
억양이 없는 영어와 확고부동한 태도 때문에 이 건물에 사는 다른 여자들과 구별되었다. 우리 집은 언제나 현관문이 닫혀있는 집이었다. 가로 열고 현관문은 사생활을 중시할 만큼 교육받은 사람들과 문을 반쯤 열어놓고 사는 무식쟁이들을 구분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었다. 가로 닫고. 그래도 이웃들은 아무 때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 조리도구나 양념을 빌리러 오거나 뒷소문을 나누려고 오기도 하고 이따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을 때 엄마에게 중재를 청하려고 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엄마는 한 차원 높은 사람이 한 수 낮은 사람들의 유치한 행동을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로 임했다. 에휴, 지머먼네도 참. 지머먼 아줌마가 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꾸며냈건 사실이건 우리 이웃 중 누군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 엄마는 깔보는 듯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한심하기는 말도 안 돼. 순전히 당신이 판단하기에 수준 낮다거나 무지하다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김없이 이런 말들을 내뱉었다. 엄마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같은 사건이라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듯했다. 엄마는 주변 이웃들과 비교하면 당신이 한층 개화된 생각과 감정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으니 깊이 생각하고 자시고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개화됐다는 엄마가 가장 애용하는 단어였다. 지머먼 아줌마가 토요일 아침 복도에서 째지는 목소리로 떠들면 문을 닫고 부엌에 앉아있던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엄마는 예의 그렇듯이 고개를 내저으며 판단했다. 미개한 여자 같으니. 누군가 슈바르체스 가로 열고 이디시어로 흑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가로 닫고 슈바르체스를 두고 농담을 하면 엄마는 조심스럽게 인종차별적인 태도나 감수성은 미개하니 그만두라고 당부했다. 식료품점에서 물건값이나 무게를 두고 실랑이라도 벌이면 나는 또다시 엄마에게 미개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아빠는 엄마가 미개하다란 단어를 입에 올리면 그저 지그시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곤 했는데 단지 대꾸하기 귀찮아서였는지 아니면 흐뭇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빠는 10살 무렵부턴가 엄마 입에서 또 그 말이 나오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엄마를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그 말에 담긴 느낌을 받아들였다. 그 말에 딸려오는 그 모든 표정과 몸짓, 그 안에 담긴 모든 미묘한 욕망과 의도까지도 내 것으로 깊이 흡수했다. 엄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전부 미개하다고 생각해. 동네 아줌마들 말은 다 한심해. 엄마의 말과 생각은 얇고 흰 원단을 선명하게 물들이는 염료처럼 내게 스며들었다. 우리 집은 방 5개의 아파트로 모든 방이 다른 방으로 통하는 구조였다. 기다란 기착한식 아파트는 아니었고 어떤 창문에서도 답답한 통풍구는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작은 전실이 있고 바로 부엌이 나왔다. 부엌 오른쪽 벽에는 냉장고가 있고 그 벽 옆으로 작은 직사각형의 욕실이 있었다. 욕실 문은 페인트 칠된 나무 문으로 위쪽에 반투명한 창이 나 있었다. 전실을 지나면 똑같은 크기의 방이 2개 있고 방 사이엔 커튼이 드리워진 유리문이 있었다. 그중 2번째 방은 거리를 면하고 있어서 오후면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첫 번째 방 양쪽으로
이 방들보다 더 작은 두 개의 침실이 있었고 하나는 거리 쪽, 다른 하나는 건물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로 쓰는 앞방과 침실 하나가 거리 전망이라 우리 집은 더 살기 좋은 아파트, 이른바 앞쪽 집으로 불렸다. 몇 년 전 내가 살던 골목에서 자란 남자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난 너희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부자인 줄 알았지. 너 앞쪽 집 살았잖아. 앞쪽 집에 산다는 건 보통 가장인 남편이 깊디 깊은 구렁텅이 같은 뒤쪽 집 남편보다 돈을 더 번다는 걸 의미했지만 언제나 더 높은 삶의 질을 고집했던 엄마로선 나랏돈 받아먹고 살 형편이 아닌 이상 해 안 되는 뒤쪽 아파트는 일고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 산 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이픈, 그러니까 엄마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 엄마와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은 뒤쪽이었다. 부엌 창문에서는 건물 뒤쪽 안뜰이 한눈에 보였다. 옆집 부엌 창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다세대 주택 건물들이 공유하는 네모난 안뜰의 반대편으로 입구를 낸 다른 건물 두 채의 부엌도 모두 이 안뜰을 향해 있었다. 안뜰에는 나무 한 그루도 잡목도 잔디도 없었다. 오직 콘크리트, 철제 울타리, 나무를 깎아 만든 바지랑대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도 이 안뜰을 밝은 빛과 달콤한 공기가 머물던 장소, 어쩐지 항상 실록의 푸르른 향기가 감돌던 공간으로 기억한다. 그 안뜰에는 아침 해가 들었다. 가로 열고 우리 부엌에도 정오 전까지 빛이 깊게 들어왔다. 가로 닫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개수대 빨래판에서 빨래를 하고 오전에 그걸 말리는 게 이 건물 여자들의 공통된 의식이었다. 그 안뜰의 콘크리트 바닥에 박힌 긴 바지랑대에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빨래줄 50여 가닥이 열십자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파트 건물마다 장대에 묶인 빨랫줄이 10줄 정도 있었고 집집마다 자기 빨랫줄이 있었다. 같은 건물 위아래층 빨래들이 섞이곤 했고 매일 아침 어떤 여자가 빨랫줄 앞에 서서 마구잡이로 섞이고 얽힌 침대보와 바지들을 탈탈 털어 넣은 다음 손을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빨랫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옆집 사람을 부르기도 했다. 버사! 버사! 지금 집에 있어? 버사! 이 안뜰을 공유하는 건물 전체에 흩어져 사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갖가지 일로 서로를 불러댔다. 가로 열고 합이 언제 병원 데리고 갈 거야? 집에 설탕 있어? 내가 메릴린 보낼게. 10분 후에 집 앞에서 만나. 가로 닫고. 어찌나 인정과 활기가 넘쳤던지 신선한 공기와 그림자 한 점 없는 쨍한 햇살 속에서 여자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의 목소리는 햇볕에서 바짝 마르는 빨래 냄새와 섞이며 이 열린 공간에 다양한 질감과 색감을 만들어냈다. 나는 부엌 창문에 기대서서 지금까지도 입에서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안뜰을 바라보곤 했다. 그건 연하고 밝은 초록의 맛이었다. 내가 볼 때 이 아파트의 재미는 우리 집 부엌에도 있었고 창문 밖에 다양한 삶에도 있었다. 그 재미란 진정 흥겹고 즐거운 것이었고 안과 밖에 대조되는 풍경 때문에 더 고조되곤 했다. 이 부엌에서 나는 숙제를 한다. 옆에는 늘 엄마가 있고
나는 엄마가 하루를 준비하고 살아내는 모습을 지켜본다. 엄마는 살림을 쉽게 척척 해내는 기술이 있고 기운도 넘쳤지만 그걸 지긋지긋해하며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나에게도 집안일이랑 조금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요리, 청소, 다림질을 배운 적이 없다. 엄마는 지루할 정도로 능숙한 요리사였고 맹렬한 청소부였으며 악령 들린 세탁부였다. 엄마와 나는 온종일 그 부엌을 차지하고 있었다. 엄마는 안뜰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사건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진 않았지만 놓치는 것도 없었다. 엄마는 모든 목소리를 들었고 모든 움직임을 파악했으며 침대볼을 널고 걷는 소리를 들었고 누가 누구를 부르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재빨리 입력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엉터리 영어, 누군가의 경솔한 행동, 이쪽에서 나는 빽빽거리는 소리와 저쪽에서 나는 구성진 욕을 듣고 같이 웃곤 했다. 창문 바깥쪽 삶에 대한 엄마의 끊임없는 평가는 내가 처음으로 맛본 지성의 열매라 할 수 있었다. 엄마는 세간에 떠도는 말을 정보로 변형시킬 줄 알았다. 한층 치솟은 목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평가하곤 했다. 보나마나 저 댁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구먼. 한풀 잦아든 목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말한다. 저 집 애가 아프네. 엄마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눈치 싸움에 밝았고 누가 누구와 사이가 틀어졌는지도 대번에 파악했다. 엄마가 그 골목에서 일어나는 세상사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걸 듣고 있으면 인생은 조금 더 풍부해지고 다채로워지고 더 흥미로워졌다. 나는 우리 모녀와 창문 밖의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곤 했다. 그 부엌, 그 창문, 그 안뜰. 그것은 엄마가 뿌리를 내린 대기였고 엄마가 서 있던 배경이었다. 이곳에서 엄마는 똑똑하고 웃기고 활기 넘쳤고 권위와 영향력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을 경멸했다. 옆편 애들이란 으이구 입버릇처럼 말했다. 빨랫줄 앞에 모여가지고 이 집 저 집 욕이나 하고 엄마는 여기 아닌 다른 세상, 진짜 세상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가끔은 당신이 그 세상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아주 열렬하고 절실하게. 엄마는 집안일에 열중하다가도 갑자기 모든 동작을 일제히 멈추고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몇 분 동안 싱크대를, 바닥을, 스토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데? 그게 대체 뭔데? 이것이 엄마가 처한 삶의 조건이었다. 여기 이 부엌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안다는 것. 또한 이 부엌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지리멸렬해야 한다는 것. 이 부엌에서 엄마는 누구도 존경하고 감탄할 정도로 훌륭히 기능한다. 이 부엌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혐오스러워한다. 어쩌면 나중에 당신 입으로 말한 여자로 산다는 것의 공허함에 대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그러다가도 골목에서 벌어지는 세상 만사를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명랑하고 유쾌한 웃음을 터뜨린다. 아침에는 수동적이고 오후에는 반항적이던 엄마는 매일 새로 만들어졌다가 매일 풀어져 버리는 사람이었다.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재료를 굶주린 사람처럼 붙들고 스스로 창조한 세계에 애정을 보이다가도 일순간 어쩔 수 없이 이 생활로 끌려온 부역자처럼 느끼곤 했다. 어떻게 그처럼 처절하게 분열된 삶에 당신의 모든 감정을 쏟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니 나라고 무슨 수로 엄마의 감정에 감정을 쏟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로즈먼네 기억하니? 40번과 6번 애비뉴를 걷고 있을 때 엄마가 묻는다. 로즈먼네는 우리가 이 건물로 이사 온 뒤 첫 2년 동안 지모먼네 아파트에 살았던 가족이다. 당연히 기억나지. 이제 그 아줌마 아저씨가 재미있어졌나? 내가 말한다. 로즈먼 아줌마는 유대인 콜레트, 가로 열고, 프랑스 작가이자 배우, 남편 이름으로 활동하다 이혼 후 자신의 이름에서 딴 콜레트라는 필명으로 20세기 프랑스 문학계의 아이콘이 된다. 가로 닫고. 콜레트라고 할 수 있었다. 뚱뚱하고 까무잡잡했고 옆으로 긴 짙은 갈색 눈에 얼굴형은 여우처럼 갸름했고 회색과 흑발의 곱슬머리를 언제나 높이 틀어 올렸다. 그 아줌마는 매일 집착적으로 카드놀이를 했고 줄담배를 피워댔고 가족에게는 대놓고 무심했다. 그 아줌마 집에서는 언제나 카드놀이가 벌어졌고 엄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냄비에 웬 개똥 같은 음식을 넣고 하루 종일 끓여대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쯤엔 우리 할머니 신던 신발 맛이 난다니까. 하지만 목소리에는 그 아줌마를 향한 은근한 애정이 묻어났다. 엄마는 로즈먼 아줌마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10년 전에 그 아줌마 또한 옆 동네에 있던 건물인 29번지의 입주민위원회 회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공산당원이라는 걸 알았다. 두 분 중 엄마가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이고 적극적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즈음에 엄마는 브롱크스에 마련된 임시연단에 올라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외치고 있었다고 한다. 어린 자식들만 아니었다면 아마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가가 되었을 거라는 사실을 당신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엄마 마음 한구석에 늘 아쉬움과 열패감을 안겼다. 대공황 시대의 공산당은 월세가 밀려도 세입자가 퇴거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입주민위원회라 불리는 단체를 후원하고 운영했다. 엄마는 브롱크스 29번지 입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혔다. 가로 열고. 그 건물에서 억양이 없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자가 나밖에 없어서 자동 선출된 거야. 가로 닫고. 내가 태어난 다음에도 얼마 동안 회장으로 활동했는데 아빠가 당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만뒀다고 했다. 엄마 말에 따르면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했다고 한다. 엄마가 어떤 단체의 수장이었다는 이야기는 침대 머리맡에서 늘 듣던 동화와도 같았다. 다른 엄마들이 메리에겐 새끼양이 있어요를 읽어줄 때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토요일 아침마다 유니온 스퀘어에 있는 공산당사에 가서 그 주에 할당된 일을 받았어. 나도 기획회의에 참여하고 맡은 일을 하나씩 처리했지. 똑같은 단어들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찾아보기 어려운 복잡할 것 없는 즐거움이 서려 있었다. 29번지 입주민위원회는 당시 우리 부모님이 살던 건물의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 이민자들로 거침없고 열성적이었다. 같은 건물 입주민이라는 유대감에 정치적 동지의식이 더해져 더없이 끈끈한 관계로 발전했다. 우리가 브롱크스의 마지막 정착지인 이 건물로 이사 왔을 때 로즈먼네도 옆집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 엄마는 우연히 옛 친구를 제외한 정도가 아니라 가족과 상봉한 기분을 느꼈다. 그 아줌마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과 정신이 자극을 받고 열정이 되살아났다. 엄마와 로즈먼 아줌마는 한때 강렬한 감정과 의지를 솟구치게 했던
정치적 활동을 한 동지였기에 서로를 10분 이해하고 존중했다. 두 사람은 그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중에 생긴 사건 하나를 유난히 오래도록 기억했다. 그 자체로는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둘 다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면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암만 생각해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공황이 한창일 때 위원회의 회원인 여자들은 여름에 다 같이 가족 휴가를 가기 위해 스킬 산맥에 있는 방갈로를 빌렸다. 대부분은 가로 열고 부부방과 아이들 방으로 이용하려고 가로 닫고 본 건물에 방 2개짜리 숙소를 얻었는데 여유가 없어 방 하나짜리 숙소를 얻는 집도 있었다. 여자들은 부엌 하나를 공유하며 생활했고 남자들은 주말에만 왔다. 모두 15명의 여자들은 엄마 말에 따르면 그 부엌에서 함께 보낸 며칠간 브롱크스에서 같이 일했던 2, 3년의 시간보다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한다. 패시라는 여자가 있었다. 멍청했어. 쓰레기를 음식이라고 식탁에 차려놓고 항상 꿀맛이라고 했어. 그래도 동지로서는 훌륭했지. 뭘 시키든 우물쭈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바로 했거든. 싱어가 있었다. 여리고 예민한 사람이었지. 그 여자는 저속하고 천박한 사람들을 못 견뎠다. 콘필드란 여자도 있었다. 약간 어두운데 열정을 숨기고 있는 듯한 여자야. 자기 의견을 안 내고 다른 사람이 전부 말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그러면 굉장히 날카롭고 지적인 대답을 했어. 물론 그 자리에는 로즈먼 아줌마도 있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호탕하고 절대 남에게 속지 않는 사람. 그 아줌마는 카드를 섞으면서도 모든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해 여름에 엄마는 패시의 어떤 면을 발견했다. 상당히 욕구가 강했어. 무슨 말인지 아니? 싱어는 알고 보니 골칫거리였다. 무슨 일만 났다 하면 픽 하고 쓰러지는 거야.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 그러곤 기절해 있어. 그리고 콘필드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토요일 늦은 오후에 패시가 나이트 가운을 입고 내려와 하품을 하면서 자기 몸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웃었고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패시, 어젯밤에 뭐 했는지 좀 말해봐. 근사한 밤이라도 보냈나 봐? 패시는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다. 말할 게 뭐 있어? 그냥 남들 하는 거 하는 거지. 끝내면 엉덩이 붙이고 돌아 누워서 자고. 대체 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졌고 비밀을 갖고 있다는 듯이 웃었다. 천박한 걸 질색하는 싱어는 고개를 돌렸다. 콘필드는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가로 열고 콘필드네는 돈이 없어서 방 한 칸짜리를 빌렸고 부부가 아이 셋과 한 방에서 잤다. 가로 닫고 평소보다 유난히 더 말이 없었다. 일요일 밤에 남자들이 도시로 돌아가고 여자들이 포치에 모여 앉아 있는데 누군가 불쑥 말했다. 근데 콘필드는 어디 갔어? 모두 두리번거리며 찾았지만 콘필드만 없었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콘필드! 콘필드! 대답이 없었다. 방으로 가보니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엄마만 없었다. 다들 화들짝 놀라서 사방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둘씩 짝지어서 흩어져 찾기로 했다. 가로 열고 엄마는 말했다. 다행히 내 짝은 싱어였어. 가로 닫고 손전등도 하나씩 들었다. 가로 열고 그 시절 시골이 야밤에 얼마나 깜깜했는지 알지? 가로 닫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콘필드! 콘필드 어딨어? 아마 1시간 정도 그렇게 들길을 헤치며 다녔을 거야. 엄마가 말했다. 미친 사람들처럼 말이야. 그러다가 내가 뭔가 발견했어.
방갈로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길 한가운데 시꺼먼 형체가 있는 거야. 사람인지 뭔지 바로 알아볼 수는 없었어. 그걸 보자마자 싱어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지. 나는 길을 봤다가 싱어를 봤다가 다시 길을 보고 나서 말했지. 여기서 기절하지 마, 싱어. 그리고 길 한가운데 있던 형체에 다가갔어. 일어나, 콘필드. 싱어는 입만 벙긋거리고 찍소리도 못 냈지. 내가 다시 말했어. 일어나, 콘필드. 그 여자가 얼마 안 있다 일어났어. 그래서 싱어를 돌려세워 같이 돌아왔지. 엄마는 그게 콘필드 아줌마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물었다. 나도 몰라. 그냥 바로 알았어. 다음번에는 이렇게 물었다. 그 아줌마가 왜 바닥에 누워 있던 것 같아? 엄마는 어깨를 으쓱했다. 정열적인 여자였으니까. 4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담하지 못했어.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방에서, 애들 있는 방에서 섹스하지 않았어. 어쩌면 우리를 벌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다른 해에 엄마는 이렇게 말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 콘필드 말이야. 아마 자기를 증오했을 거야. 그래서 그랬을 거야. 자기를 증오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콘필드 이야기에서 내가 언제나 확실히 기억하는 건 우리 건물에서 성생활이 가장 활발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던 로즈먼 아줌마, 우리 엄마를 순진한 낭만파로만 여기던 그 아줌마가 길에 누워있던 사람이 콘필드라는 걸 발견했다는 이유로 엄마를 존경했다는 점이다. 그 집 딸들은 기억나니? 엄마는 타임라이프 빌딩, 가로 열고, 지금의 록펠러 센터에 위치한 48층 건물, 1959년 타임앤드라이프 빌딩으로 개관했다. 가로 닫고. 타임라이프 빌딩에 가까이 왔을 즈음 내게 물었다. 로즈먼 아줌마네 딸 둘? 그는 젊었을 때 이탈리아 공산당원 애인을 사귀고 임신한 뒤 사별했다. 그를 너무 사랑한 로즈먼 아저씨는 결혼해 자기 핏줄이 아닌 아이, 가로 열고 아들, 가로 닫고 아이를 키웠고 그와 딸 둘을 낳아 아빠가 되었다. 응, 기억나. 전쟁 중에 그 집 둘째가 아마 16살쯤 됐을 거야. 폐렴에 걸렸거든. 가족은 딸이 죽는 줄 알았지. 그 시절에는 폐렴으로 많이들 죽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둘째 딸을 샀어. 그 다음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불렀지. 그 둘째 딸을 어쨌다고? 나는 걸음을 멈췄다. 내가 샀다니까. 그 딸을 샀어.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이가 죽게 생겼으면 그 사람을 팔아. 그래야 악마의 시야에서 벗어나니까. 엄마는 웃었다. 내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나는 엄마를 똑바로 응시했고 엄마는 내 눈빛을 무시했다. 로즈먼이 우리 집에 와서 말했지. 우리 딸이 다 죽어가. 우리 딸 사줄 거야? 그래서 내가 샀어. 아마 $10 주고 샀을걸? 내가 말했다. 엄마, 그건 무식쟁이들 미신, 한심한 아낙네들 설화 같은 거잖아. 그런 걸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딸을 사겠다고 했다고? 당연히 그랬지. 엄마, 둘 다 공산당이었다면서. 얘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말했다. 우리는 그 애를 살려야 했어. 우리 부모님은 중간에 있는 2개의 방에서 번갈아가며 잤는데 몇 년은 뒷방, 몇 년은 앞방에서 지냈고 안 쓰는 방은 거실이 되곤 했다. 두 분은 커다란 필코 라디오와 공룡 같은 가구 3점, 가로 열고 솜이 터져나올 것 같은 빵빵한 소파와 고동색 천에 금색 실이 수놓인 의자 2개, 가로 닫고 가구 3점을 앞방과 뒷방으로 옮기면서 살았다. 머리가 크면서 왜 부모님이 작은 침실 중 하나를 쓰지 않았는지, 왜 굳이 문도 없이 다 뚫린 공간에서 잤는지 궁금했고 20대 때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나를 30초가 넘는 긴 시간 동안 말없이 바라만 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애들한테 방 하나씩 줘야 하니까. 나도 똑같이 30초 넘게 엄마를 빤히 바라보았다. 엄마는 못 말리는 낭만주의자이자 결혼 이상주의자였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에서 울부짖느라 우리 남매를 내팽개친 사람이다. 그런 엄마가 부부가 나눠야 할 지극히 온당하고 자연스러운 성적 쾌락을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 건물에서 억양이 없는 영어와 확고한 태도 때문에도 눈에 띄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로도 알려져 있었다. 아니,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 그저 그런 행복한 결혼이 아니다. 마법과도 같은 결혼, 운명적인 상대와 맺어진 완전 무결한 결혼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생각해도 행복한 부부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품이 있으면서도 애정이 넘쳤다. 결혼의 행복이야말로 천상의 행복이라는 엄마의 이상은 엄마와 내가 숨쉬는 공기마다 들어차 있었고 엄마는 그로 인해 엄연히 있을 수 있는 현실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만들어버렸다. 문제는 엄마가 당신의 결혼 생활에 내려진 축복에 대해 거의 종교적인 믿음을 갖는 바람에 그의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세상의 모든 결혼을 무시하고 폄하했다는 점이다. 엄마가 나에게 100가지 방식으로 1000가지 방식으로 가르쳐준 유일무이한 교훈이란 여자의 삶에선 사랑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이었다. 아빠의 사랑은 진실로 경탄할 만한 자산이었고 엄마의 권태와 불안을 보상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권태와 불안의 원인이기도 했다. 엄마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던 당신의 인생살이를 설명하면서 수십 수백 번 이런 말들을 덧붙여야 했다. 내 말 믿어라. 내가 너희 아빠를 사랑하지만 않았다면 말이야. 엄마 알지?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않았다면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두어야 했을 땐 얼마나 그만두기 싫었던지 그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가로 열고 엄마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 베이커리에서 격리로 일했다. 가로 닫고 지갑에 당신 손으로 번 돈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든든했는지 어린애처럼 용돈을 타서 쓰는 지금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일터로 되돌아가고 싶었는지를 숨기지 않고 말했다. 나도 엄마를 안다. 아빠의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부엌에서의 요리와 침대에서의 잠자리까지 모든 것은 아빠의 사랑이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아주 일찍부터 섹스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엄마는 잠자리를 질색하지는 않았지만 참아내야 하는 것쯤으로 본 것 같다. 한 번도 육체적인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여자에게는 귀찮기만 한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너희 아빤 정열적인 남자였어. 아빠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었어. 하룻밤에 여자 10명이랑도 잘 수 있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옷을 벗고 어떤 남자 옆에 눕기 위해서는 그 남자를 진짜로 사랑해야만 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구나. 16살 처음으로 순결을 위협받았을 때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짜증이 치밀 정도로 계속되는 머리와 몸의 전쟁을 느꼈고 조용히 엄마의 자비를 빌었다. 하지만 엄마,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는 건 나도 몸이 달았고 이 남자가 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끈질기게 조르고 있다는 것 뿐이야. 골목에서, 공원 벤치에서, 10발자국 떨어진 방에서 엄마가 뒤척이며 누워있는 우리 집 부엌에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에겐 지원군이 없어. 엄마의 사전에 있는 그 단어는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영혼의 고귀한 본질, 윤리적 사명 자체였다. 존재하면 오해할 수 없고 부재할 때도 오해할 수 없는 확실한 감정이다. 진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아는 거야. 엄마는 말하곤 했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문장은 시나이 문자처럼 엄마에게서 내게로 계승되었다. 사랑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해석이 우리 집에서만큼은 필요 없었다. 엄마는 다른 여자가 남편이나 연인에게 갖는 감정이 당신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엄마는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의 삶은 사랑이 결정한다고. 그걸 반증하는 모든 증거는 하이픈. 그런 증거는 실제로 차고 넘친다. 하이픈.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고 논외로 치고 엄마만의 논리를 내세워 입장을 거부했다. 한 번은 나 있는 데서 가로 열고 그때 나는 10살이었다. 가로 닫고. 엄마 친구분이 엄마더러 완전히 틀렸다고. 네가 생각하는 사랑 개념은 협소하기 짝이 없고 어줍잖으며 넌 그냥 결혼이라는 개념의 노예일 뿐이라고 말했다. 엄마에게 그분이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엄마는 대답했다. 미개한 여자야. 인생을 몰라. 어디든 동네 바보나 성자 같은 얼뜨기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 동네에는 3명이 있었다. 톰이라고 60먹은 정육점 배달원 할아버지. 그는 고깃덩어리를 들고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포장된 고기를 길바닥에 획 던진 다음 집게손가락을 흔들면서 선언했다. 이제부터 너 안 데리고 다닐 거야. 못된 놈의 자식 같으니. 다운 증후군이 있는 부록의 릴리도 있었다. 공주 드레스를 입고 기름기가 잔뜩 낀 머리에 핑크색 세틴 리본을 꽂고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차들이 그 여자 주변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서곤 했다. 키가 작고 새처럼 가는 몸의 커너 아줌마는 행주를 머리에 두르고 돌아다녔는데 손짓 발짓이 크고 느닷없이 황당한 행동을 하곤 했다. 그는 식료품점이나 정육점이나 약국에서 모르는 사람을 세워두고는 양손에 주먹을 느슨하게 쥐고 자기 얼굴 앞에서 흔들며 갈색 눈을 실성한 사람처럼 번뜩이며 말한다. 저기요, 오늘 제가 아주 기막히게 아름다운 러시아 소설을 읽었거든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줄 아는 사람도 이 억울한 사람 앞에선 펑펑 울게 된다니까요. 그러곤 용건은 홀라당 잊어버리고 몸을 돌려 문으로 향한다. 커너 아줌마는 메릴린 커너의 엄마였고 메릴린은 나와 가장 친한 친구였다. 커너네는 우리 집 아래층 옆집에 살았고 엄마의 관점으로는 우리 집안과 모든 면에서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집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커너네는 그저 우리 아랫집일 뿐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 집에는 그 집 방식이 있겠지. 메릴린은 외동딸이었다. 커너네는 방 3칸짜리 아파트였다. 메릴린은 엄마랑 3방 중에 마호가니 트윈 침대가 있는 방에서 잤다. 아빠는 거실 소파 옆 간이 침대에서 잤다. 커너 아저씨는 우리 아빠처럼 가먼트 지구에서 일했다. 잘생기고 말이 없는 아저씨로 회색 머리카락에 차가운 푸른 눈동자를 갖고 있었는데 내 상상 속에서 그 눈은 영원한 공포와 불안의 원천이었다. 그 집 모녀는 아저씨의 출근을 반기고 퇴근을 두려워했다. 그가 집에 나타난다는 건 즐거운 오후가 끝났다는 걸 의미했을 뿐 아니라 위협적이고 무서운 일이었다. 커너 아줌마는 5시 반이 되면 몸을 뻣뻣하게 펴고 검지손가락을 세우며 말했다. 조용히 해라 얘들아. 아빠 오실 시간이야. 푸른 수염이 문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처럼.
나는 그 어느 집보다 커넌에서 보내는 오후가 좋았다. 그 집은 꼭 부모님이 없는 집 같았다. 커너 아줌마는 바깥에선 어른인 척 위장하고 다닐지 몰라도 메들린과 나는 알았다. 커너 아줌마와 있으면 권위라는 건 습득된 기질일 뿐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고, 엄마들이 권위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기 것인 양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커너 아줌마는 매력적이면서도 성가신 구석에 있었지만 평범한 여느 엄마들보다 같이 있기 훨씬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도했다. 우리 엄마의 존재감은 강력했지만 커너 아줌마의 존재감은 부드러웠다. 아줌마의 공경과 괴로움은 겉으로 드러나 있고 만져질 듯 생생해서 그분이 영악한 12살 소녀 둘의 조롱과 무지에도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젖히면 누군가 내 심장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처럼 또렷하게 느껴졌다. 아줌마는 살림을 끔찍하게 못했지만 온종일 청소를 멈추지 않았다. 항상 머리에 행주를 두르고 손에는 깃털로 된 먼지떨이를 든 채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하염없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먼지떨이를 여기든 저기든 갖다 대곤 하는 시기였다. 강철 괴물 같은 진공청소기도 끌고 다녔는데 작동을 시키면 거실에서 비행기가 이륙이라도 하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고, 아줌마는 오리 풀린 카펫 위로 그 물건을 끌고 다니다가 어느샌가 흥미를 잃고 2, 3일씩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곤 했다. 아줌마는 빵도 구웠다. 지독히 맛없는 빵인지 케이크인지 모를 만큼 정체불명의 익담한 밀가루 덩어리를 만들었다. 그 덩어리를 조각조각 잘라 광고라도 찍듯 코높이에 올려 냄새를 깊이 들이마신 다음 이것이야말로 신들의 진미라고 선언한 뒤 나나 메릴린에게 먹이곤 했다. 맛있지, 그치? 묻는 아줌마 얼굴에선 빛이 났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는 대로 빨리 씹어 넘기면서 가로 열고, 적어도 3, 4분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가로 닫고. 그날 오후 내내 밀가루 덩어리가 가슴 어딘가에 얹혀 있으리라는 걸 예감했다. 하지만 꿀꺽 삼켜버리고 싶었다. 그러지 않으면 아줌마는 평소보다 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테고, 가로 열고, 지금 뭐가 잘못되었지? 가로 닫고. 나는 함께 있는 이 시간만큼은 아줌마를 보호하고 싶었다. 아줌마는 진공청소기 돌리길 절대 시원하게 끝마치는 법이 없었는데 카펫 위를 반쯤 끌고 다니다가 중얼거리며 불평을 하고, 가로 열고, 가끔은 청소기 끄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로 닫고, 나와 메들린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침실이나 부엌에 와서 손을 양볼에 올린 뒤 눈을 빛내면서 외쳤다. 얘들아, 내가 방금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말이야. 어떤 가난하고 착하고 예쁜 여자가 찾길을 건너고 있었대. 아픈 애를 2층에 두고 마지막 남은 동전으로 그의 먹일 우유를 사느라고. 그런데 나온 지 1분 만에 자동차가 길목에서 튀어나온 거야. 엄마가 차에 치여 넘어지는 바람에 차가 몸을 밟고 지나갔대. 어떡하면 좋아. 끔찍하지. 사람들이 웅성대며 달려왔는데 피가 사방에 튀었겠지. 도로엔 애기 엄마 피가 흥건했고 사람들은 일단 그 일을 옮겼어.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현실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다니까. 있지. 1시간 뒤에 사람들이 그 여자 손을 배수로 해서 찾았는데 손이 그때까지도 동전을 꼭 쥐고 있더래. 그림을 그리던 메들린은 잿빛 연필을 내려놓지도 못했다. 내가 만약 책을 읽고 있었다면 손가락 사이에 읽던 페이지가 그대로 끼어 있었을 것이다. 아줌마가 문 앞에 나타나면 처음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곧 그 다급하고 들뜬 목소리에 우리도 모르게 이끌린다. 아줌마가 입을 열면 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모든 신경은 그분이 시시콜콜 풀어내는
그 기이한 이야기에 집중된다. 커너 아줌마는 청중을 매료시킬 줄 아는 달변가였다. 분명 이야기꾼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었다. 자잘한 일상 경험과 주워들은 이야기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힘에 의해 모양이 갖춰지고 의미가 생겼다. 커너 아줌마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욕구에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이유 같은 건 없었다.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인간의 감정이었고 당신의 예술적 도구인 음악, 그림, 문학을 통해 그 순수한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감정을 느낄 줄 아는 문화적인 사람들과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얘들아, 감정이 모든 걸 좌우한단다. 무엇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인생이 풍족할 수도 빈곤할 수도 있어. 감정을 고양시키면 큰 재산이 되기도 하고 그게 싹 사라져버리면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야. 커너 아줌마는 일단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당신의 예술, 인생, 감정에 대한 사색을 열정적으로 설파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소매를 걷어붙이고 피아노로 달려갔다. 커너 아저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0에 구입한 피아노였는데 메릴린은 건드리지도 않는 그 피아노와 함께 집에 쇼팽, 라흐마니노프, 모차르트가 들어올 거라고 아줌마는 믿었다. 현관 옆 피아노는 거의 잊힌 듯 세워져 있다가 일주일에 2번 커너 아줌마가 충동적으로 달려들 때만 뚜껑이 열렸다. 아줌마는 피아노 의자를 치마로 대충 닫고 피아니스트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팔을 높이 올렸다가 손가락을 쿵 내려놓으면서 볼가강의 뱃노래 앞소절을 연주했다. 그게 전부였다. 연주할 수 있는 거라곤 오직 그 곡 하나, 볼가강의 뱃노래 도입부 몇 마디밖에 없었다. 아줌마는 10번이든 20번이든 그 부분만 연주했고 당신은 물론 우리도 그걸 끝까지 집중하며 경청했다. 갑작스러운 피아노 연주는 그날 오후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했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의 힘에 사로잡힌 아줌마는 그때쯤엔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피아노를 쿵쾅 두드리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리고 우리는 모두 얼음장이 된다. 커너 아저씨가 우리를 말없이 바라본다. 우릴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본 다음 다시 현관으로 와서 복도 벽장에 코트를 건다. 가로 열고. 아저씨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깔끔한 남자였다. 가로 닫고. 그러곤 말한다. 집이 돼지우리구만. 온종일 뭐 했어? 그리고 다시 거실로 가서는 덮개를 씌운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는 그 즉시 뿔뿔이 흩어진다. 아줌마는 부엌으로, 메릴린은 자기 방으로, 나는 현관문으로. 어느 토요일 아침 메릴린과 나는 동네의 대표 상점가인 트레몬트 애비뉴에 가기로 했다. 1층 문 앞에서 메릴린이 지갑을 놓고 왔다고 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간 우리는 커넌의 아파트에 가서 침실문을 열었다. 메릴린이 먼저 들어갔고 내가 바로 뒤에 있었다. 메릴린이 갑자기 문지방 위에 멈춰섰고 그의 어깨 너머로 방 안이 보였다. 커너 아저씨와 아줌마가 마호가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아저씨가 아줌마 위에 있었고 이불이 두 사람의 몸을 덮고 있어 벗은 상체만 보였다. 아저씨는 얼굴을 아줌마의 어깨에 묻고 있었고 아줌마는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은 채 나직한 신음소리를 내며 입을 벌리고 있었다. 손은 남편의 등을 힘껏 누르고 있었고 남편은 입으로 아내의 목을 빨고 있었다. 그 격렬하고 격정적인 동작은 과격했고 상호적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어떤 신열과 두려움이 내 목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를 훑고 지나갔다.
격정은 내게까지 전해질 만큼 상호적이었다. 커너 부부가 있다. 서로 미워하는 듯하지만 닫힌 문 안에서 성적 쾌락에 몸을 떠는 부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있다. 서로 지극히 사랑하지만 침대를 문도 없는 방에 놓고 순결하게 사는 부부. 아래층에는 아수라장 같은 집에서 거실로 도피하는 남편과 반쯤 미친 몽상가 아내가 있다. 위층에는 병영막사처럼 말끔한 집에 가정의 중심인 남편과 야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내가 있다. 이런 차이들이 내게 특별히 각인되지는 않았다. 여자들 간의 차이는 그다지 놀랍거나 결정적인 무언가로 다가오지 않았다. 나에게 입력된 사실은 커너 아줌마나 우리 엄마나 낭만적인 감정을 유난히 소중히 여겼고 두 사람 모두 결혼한 여자였다는 것 뿐이었다.